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만의 어떤 특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한국의 자본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을 시작한 1961년부터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국가적 특혜를 엄청나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혜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차관을 들여와서 싼 이자로 주고, 개인보다는 훨씬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전기요금도 싸게 해주고, 국내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비싸게 팔고 수출은 싸게 팔고, 국민이 다 감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재벌은 국가 권력까지도 농단하고 주물러버리고 언론까지도 장악해버리는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해서 3만 불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은 30대 재벌 기업들을 보면 평균 42%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보유금은 950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재벌들이 국가 권력과 같이 결탁을 해서 비자금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리고 치사스럽게 골목 상권까지 유업하는 사업을 하고 빵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자금을 몰아갑니다. 아까 슐츠 기사께서 말씀하셨죠. 독일은 한국 같은 대기업 없다. 중소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독일은 EU 국가에서 최강 국가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벌을 광야에 들소처럼 놔먹여서는 한국은 몰락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2016년 유엔에서 진위계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위험사회, 역피라미드 사회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계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몰할 배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서 개선해야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불평등을 측정해주는 진위계수가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특수성에는 재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재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네, 독일은 뭐 우리나라처럼 S재벌 뭐 이런 재벌 없죠. L재벌. 네, S재벌도 없고 L재벌도 없고요. 먼저는 이 재벌 자체는 사실 한국하고 어느 정도 일본도 있기는데, 근데 네. 거의 한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아까도 조금 설명했는데, 어떤 경제가 약할 때 그 수준에서는 사실 재벌 같은 회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강한 회사, 나라한테 많은 도움받는 회사도 어떤 좋은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국 보면 재벌 때문에 사실 그 중소기업들 제대로 개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혁신하고 창의성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은 회사, 스타트업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나라가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업체 몇 개만 있으면 한 업체만 만약에 어떻게 그냥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면 전체 나라 경제가 되게 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S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죠, 많이들. 그러니까 그 어떤 방문했던 사람 저한테는 여기 독일에서 오셨던 분들 그냥 다 삼성이네. 뭐 사람들 사실 그 뭐 삼성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네. 그 S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S 아파트는 살고, 뭐 S 만든 옷을 입고, 뭐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S 재벌 아이템만 쓸 수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럼 나라 자체 뭐 이름 바꾸고 그냥 대한민국보다 대한 S 나라로 바꾸면 될 수 있다고, 거의 그 정도. 사실 당연히 웃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힘 있는 회사가 나라한테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도 이런 그 재벌하고 싸워야 되면 거의 정부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힘 그냥 깨질 수 없고 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정부들 사실 그냥 우리는 그 재벌 힘 좀 줄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하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숫자들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아까 독일에서 조금 얘기 나오는데 독일에서는 우리 큰 회사가 있어요. 뭐 지멘스 같은 회사, 뭐 다른 업체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자동차 만드는 업체는 그냥 자동차만 해요. 아파트 만들지 않고 뭐 어떤 보험 만들지 않고 뭐 무슨 커피숍 스타팅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거든요. 독일에서는. 네. 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만들고 뭐 전자제품 만들고 음식 만드는 회사는 음식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 자체가 어떤 밸런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이 밸런스는 어느 정도 넘어졌어요. 네, 이완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하니까는 재벌이 아파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좋은 아파트겠거니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정래 선생님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조직사회학에서 보면은 이제 조직적 관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그게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포함해서 관성에 저희가 저항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제가 조 선생님의 그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마 그 김종인 씨의 이야기를 거의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만 불 시대인데 뭔가 시장을 좀 더 민주화를 하면 5만 불, 6만 불 금방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경제 민주화의 띠오리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 방향성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재벌이냐 중소기업이냐의 문제이기 전에 재벌이 중소기업과 맺은 계약대로 돈을 지불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것마저도 안 지켜지는 지금 관행이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어떤 그 방점을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직접적인 부조, 뭐 임금을 높여준다, 뭐 이제 이런 거였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제는 뭐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어떤 거래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쪽으로 좀 더 이제 방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